안녕하세요. 추워지고 있는 요즘 이맘때쯤이면 항상 그때 일이 떠오르곤 해서 글을 한번 써보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 인사할 때부터 저희 결혼은 돌풀이에 걸리고 말았어요. 혼자 몸으로 절 키우신 엄마는 저 하나 예쁘게 키우시겠다고 이 집 저 집 파출부를 뛰셨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부끄럽지 않았고 그렇게 절 키워주신 게 오히려 감사했죠. 워낙 어렸을 때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파출부였다는 건 상관없었지만 상견례 날 저희 엄마가 예전에 남편네 집에서 3년 정도 집안일을 봐주셨던 게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파출부 딸이랑 결혼을 할 수 있냐며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아니, 인천댁이 너네 엄마였니? 참나, 무슨 이런 경우가? 너 딸이 엄마 팔자 담는 거 알지? 혼자서 너 키웠다며?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네 아빠처럼 명이라도 짧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너 좋은 대학 나오고 직업 빵빵한 건 알겠는데 그 돈 벌어서 다 니네 엄마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엄마한테 돈 갖다 줄 서방이 있어? 아니면 든든한 아들이 있어? 딱 너 하나인데 난 이런 것도 다 부담스럽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괜히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너도 자식 낳아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장모님 절대 우리한테 손 벌릴 분 아니셔. 그러니까 말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대단하신 거지.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지훈이 예쁘게 키워주신 건데. 그리고 인천댁 아주머니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한 분이셔. 엄마도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봐줘요. 어머님이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 부끄러운 짓 해서 저 먹여 살리신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저 인류대학까지 보내신 분이라서 전 오히려 존경스러운걸요. 어머님이 정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결혼하지 않을게요. 아이고, 지금 아들 앞에서 나 압박하는 거니? 이러면 내 아들이 너 붙잡고 길길이 날뛸 거 뻔한데 나한테 지금 압박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어쩜 보는 눈이 발끝이면 어디서 이런? 아유 미쳐 내가. 다 그네 머리 부여잡고 반대할 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 모든 포기가 빨라서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욕심내지 않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저에겐 사치였기 때문에 없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한 시어머님이 반대한다면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흠칫 놀라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기라도 바라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게 보이는데 제 생각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굳이 이런 길 가면서까지 힘들고 싶지 않고요. 가진 것도 없는 게 참 뻗댄다 이거지? 네가 뭐가 잘나서 결혼을 한단 마다야? 지금 내 아들만 너 좋아서 그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결혼하면 평생 가족이 돼야 하는 일인데 그런 거 다 참고 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세요? 애초에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가슴은 아프겠지만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 게 어딨어. 난 너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 미안한데 지은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주면 저 이 집 나가요. 뭐야? 철없는 말 할래? 집을 네가 왜 나가? 너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아우 못 살아. 하필이도 없는 집 딸을.
남편의 완강한 설득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당일에도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살피셨어요. 그 모습을 딸이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돈끼리 뭐 얼마나 만나냐라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왕 결혼한 거 제가 더 당당해져야 오히려 저희 엄마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도우미 아주머니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대놓고 친정을 멸시하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럼에도 꾹 참았던 건 미련하게 혹시라도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며 엄마에 대한 욕을 할까봐 더 참았던 것 같아요. 니네 엄마 요리 솜씨 하나 끝내주잖니. 나 주말에 동창 모임인데 니네 엄마 좀 불러서 요리해주면 안 되니? 수당은 넉넉히 줄게. 제가 그날 요리 잘하시는 분으로 도우미 불러드릴게요. 저희 엄마 이제 일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걱정 마세요. 니네 엄마가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인천댁 전화번호 안 바뀌었으려나? 됐다. 말해주기 싫으면 말아. 내가 할 거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음 해요. 저희 엄마가 예전엔 여기서 일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사돈인데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네가 너무하지. 사돈은 사돈이고 내가 예전에 부리던 사람 돈 주고 부린다는데 넌 왜 이렇게 흥분을 하니? 막말로 인천댁에 했던 일이 이런 일이잖아. 네가 오히려 감정 앞세워서 나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참나, 자격지심은. 입장 바꿔보세요. 하여튼 안 하셨음 해요. 어머님이 그러는 거 무슨 뜻인 줄 다 아니까 그만하셨음 한다고요. 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차올랐고 사돈한테 아직까지 인천댁 하는 것도 보기 싫은데 본인 동창 모임에 저희 엄마를 부른다는 게 참 화가 났어요. 전 그 길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라도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고 엄마를 단속시켰습니다. 엄마는 제가 전화를 하자 난감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워낙에 순한 엄마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아유, 만약 부탁하시면 내가 또 네가 있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딴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꾸 시어머니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엄마 일도 그만뒀으니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엄마가 예전에 인천댁이었을진 몰라도 지금은 사돈이라고. 엄마가 가서 일해주면 어머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엄만 괜찮으니까 너 책 잡혀서 시집살이 당하는 것보다 낫지. 엄마는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괜히 대들어서 안 좋은 소리 듣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자나깨나 제 걱정뿐인 엄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 동창 모임 날 엄마를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분개했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서 참았죠. 그리고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걸 볼 수 없던 저는 그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엄마가 음식하는 걸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정말 대환장 파티였어요. 내가 오지 말라니까. 엄마가 이러면 시어머니가 더 그런다고. 이게 날 생각해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 성격에 더 무시할 게 뻔하단 말이야. 하여튼 엄마 진짜 못 살아 내가. 엄마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 부탁하시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한 음식이 입에 맞으신대잖아. 안 그러면 너한테 음식하라고 할 게 뻔한데 내가 와서 하는 게 낫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냥 모른 척해. 또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말고. 엄마를 누가 말려. 내가 옆에서 거들게. 엄마가 혼자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해. 아무리 예전에 많이 해봤다지만.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넌 쉬어. 일도 갔다 온 애가 무슨 음식이야. 엄마가 해도 돼. 너 이럴까봐 엄마가 온 건데. 그렇게 엄마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모녀를 조롱하듯이 부엌에 들어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겠다 싶었지만 어머님의 말투에 감정과 기분이 정말 많이 상하고 화도 났어요. 어쩜 인천댁은 이런 게 잘 어울린다니까. 아니 일은 왜 그만둔 거야? 집도 가까운데 그냥 우리 집 일 봐주면 좋을 텐데. 지은이가 엄마 닮아 솜씨가 좋나? 어디 한번 네가 한 음식도 맛 좀 봐야겠다. 인천댁은 주방에 있을 때가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어머님, 인천댁이라뇨. 엄연히 사돈인데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는데 직접 요리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엄만 도와주시기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출부 취급하지 마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승리가 되니? 하여튼 너도 참 정신승리 한번 대단하다. 애초에 파출부 딸이 같은 급이지. 네가 머리만 조금 나빴다면 아마 지금 니네 엄마처럼 파출부 하고 있지 않을까? 너 보면 참 미천한 집안인데 개천에서 뭐 났나 싶어. 계속 웃으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던 엄마였지만 시어머니가 파출부 딸이 그 급이지 않냐고 하는 말에 엄만 앞치마를 벗어 시어머니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저 역시도 순하기만 한 엄마의 행동에 놀랐고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어머머머, 이게 뭐 하는 거야, 인천댁? 돌았어? 아니, 지금 나한테 앞치마 던진 거야? 아, 단단히 돌았네. 감히 나한테. 우리 딸 시어머니라서 참고 참았는데 당신 뭐라고 했어? 팔출부 딸이라 같은 급? 내 딸 어디 가서 무시당하게 살지 말라고 내가 악착같이 공부시키고 잘 키운 딸이야. 근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해? 나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아니, 파출부 딸이 그 급이지.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주 분개하는 꼴 보니 찔리나 보지? 내가 전곡을 찔렀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사돈한테 지금 무리하게 앞치마를 집어던져? 내가 이래서 아예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하는 거라고. 정신 못 차리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부추전도 면상에 던졌고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엄마와 걸어가는데 엄마가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건지 괜히 와서 이런 꼴을 당하는 엄마를 보며 답답하면서도 저 역시도 엄마와 엉엉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또다시 못 참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되풀이되는 말만 하셨습니다. 나 무시하는 거 100번이고 참을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미안하다. 엄마가 참았어야 되는데 네 결혼 생활만 더 고달프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참 창피하지? 당당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나 때문에 네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 면목 없다. 하필이면 내가 일했던 사모님 댁이랑 사돈을 맺을 게 뭐야? 아휴, 창피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엄마가 괜히 파출부를 내서 너한테 이런 수치를 준 것 같아 시간을 돌리고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니까 왜 와서 이런 꼴을 당해. 과거를 후회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현재 당당하면 그만이지. 엄마의 과거가 창피한 것보다 현재 엄마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날 작아지게 만들어. 제발 당당하게 살자. 엄마가 왜 미안해?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엄마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일 너무 염려 마. 엄마가 안 엎었으면 내가 엎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전혀 걱정할 필요 1도 없어. 그렇게 엄마와 한바탕 울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고 절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놀란 남편은 본인 엄마를 강하게 밀치며 말리기 급급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의 사이는 더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살살 긁던 시어머니도 이제 나의 대놓고 무시하고 괄시하기 일쑤였고 오히려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대놓고 말씀도 하셨어요. 무식한 여편의 손에 자라서 무식한 것을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집에 들였으니. 보고 배운 게 평생을 남 밑에서 일하는 엄마만 보고 자랐으니 뭐 본 게 있었겠어? 아, 엄마, 그만해 진짜.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더 급이 떨어져 보여. 엄마가 더 천박해 보인다고. 우린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지은이한테 들어보니까 그날 엄마가 심했던데. 엄마가 지은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편할 것 같아?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 지은이랑 안 헤어져. 그리고 장모님한테 당장 사과 드리세요. 엄마 대신 내가 엄청 사과 드리긴 했는데 당사자 본인이 사과 드려야지. 엄마가 잘못했어. 뭐라고? 이래서 자식놈 키워봤자라던데. 니네 형한테 기대를 걸어봐야지. 넌 딱 봐도 글러먹었어. 여자를 만나도 하필. 제 편만 드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신 어머님은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오히려 제가 뭐라고 할 건더기도 없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는 항상 안 좋은 채 지내고 있는데 시숙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왔고 형님 될 사람은 좋은 집안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절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며느리지. 어디 무슨 파출부 딸을 데려다가 에휴, 피아노를 해서 그런지 손가락이 매우 곱구나. 네, 제가 아무래도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설거지도 안 시키셨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딱 피아노만 치시라고 하셔서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걸요. 피아노밖에 모르니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뭘 걱정을 해. 우리 집에 기갈나게 집안일 잘하는 애 있다. 저기 네 동서. 아마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집안일 하나 끝내주게 잘할 거야. 모르는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동서 불러다가 시키면 되지. 넌 곱고 고운 손으로 피아노만 쳐야지. 아, 제가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어머님이 저보고 저리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지도 않을 거고요. 아니,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 수도 있지. 얘가 못돼 처먹기도 저리 못돼 처먹었을까? 아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라. 제가 없이 자라서 너 같은 애 보면 꼭 샘을 낸다니까. 착하고 이쁜 네가 이해해. 어디 저런 것이랑 네가 비교가 되니? 대놓고 형님과 차별하는 통에 민망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는 막장까지 간 사이라
저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형님 되실 분은 참 난감해 하셨고, 어머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조금 놀란 눈치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되실 분은 어머님 같은 분은 아니셨는데, 오히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어머님 없으니까 편히 얘기할게. 어쩌다 어머님이랑 그렇게 된 거야? 동서 성격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그냥 뭐, 결혼할 때부터 반대하셨거든요. 형님이랑은 그거랑 별개로 잘 지내고 싶어요. 아깐 어머님 때문에 괜히 그랬지만, 혹시라도 뭐 모르시는 거 있거나 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잘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아까 좀 기분 나쁘셨죠?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님과 별개로 우린 잘 지내보자고. 내가 형제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여동생 같은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거든. 우리 어렵게 지내지 말고 서로 잘 지내보자. 난 동서가 마음에 들어. 끊임없이 형님과 비교하고 절 미워했지만 형님이란 사람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님과 별개로 절 봐주셨고 오히려 저에게 먼저 친해지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주었죠. 저도 그런 형님이 정말 친근하고 싫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시숙의 상견례 날이 되었고 그날 상견례장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참 상견례장으로 가고 있는데 시숙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워낙 남편과도 가깝게 지내는 시숙이었기에 거리낌 없이 받았어요. 야, 미안한데, 혹시 넥타이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아, 내가 깜빡하고 그냥 나왔지 뭐야. 그래도 상견례 날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아, 그래? 일단 우리도 출발했는데 우린 좀 가깝거든. 알겠어. 형 넥타이 가져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 시숙의 전화를 끊고 남편의 넥타이를 챙겨 다시 출발했습니다. 상견례장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가봐야 한다고 했고 저까지 안 갈 수가 없어 넥타이를 받아들고 상견례장에 들어서니 형님 쪽 안 싸던 어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를 들고 온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예비 사돈 어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넥타이 두고 가요. 여기에 당신이 낄 자리는 아니니까 얼른. 아, 저희 집 아줌마가 넥타이를 가져왔네요. 뭐라고요? 아줌마? 기가 막혀. 저도 딱히 이렇게 하면 굳이 끼고 싶진 않은데요. 이렇게 취급하시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어이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시숙님 상견례장에 넥타이 배달 갔더니 사돈집 앞에서 날 가사동미로 몬 시모였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번갈아 보던 사돈 어른은 어리둥절해했고 난감해하는 시숙과 형님이었어요. 최대한 제 날이 아니라 시숙의 날이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시어머니와 또다시 말다툼을 할 것 같아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때마침 온 안사돈 어른이 저에게 말씀 한마디를 건네셨고 그 말 한마디로 상견례장은 뒤집어졌어요. 저 역시도 쇼킹이었답니다. 저기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모친 함자가 혹시 이현희 씨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네?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 성함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 성함이 이연희인데 왜 그러세요? 때마침 온 안사돈 어른이 내게 물은 순간 천지가 뒤바뀔 대반전이 펼쳐졌어요. 제가 맞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사돈 어른은 절 그 자리에서 껴안았고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놀랐습니다. 아유, 아유, 연희 딸이었구나. 나, 네 이모야. 어쩜 연희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니? 세상 천지에 나랑 연희 둘뿐이었는데 네 엄마가 니네 아빠 만나 반대하는 결혼하고 집에서 쫓겨난 지 어언 28년째지. 그동안 나라도 니네 엄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했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 네 얼굴 보자마자 알았다. 연희 어렸을 때랑 너무 똑같았어. 엄마가 말 안 하든? 네, 이모라니. 엄마한테 형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으셔서.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반대하는 결혼하고 쫓겨나서 연락이 끊긴 거지.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너희 엄마 한번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시다니 얼마나 한이 맺히셨겠어. 나보고 꼭 네 엄마 찾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셨다. 그때 니네 엄마가 배불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충격이 크셨거든. 그래서 홧김에 쫓아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긴 거야. 평생을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내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후회했는데 너네 엄마가 너 하나 지키려고 가족들이랑 등을 친 거였거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연희 딸을. 근데 아까 하는 소리 잠깐 들었는데 혹시 이 집에서 너 가정부 일 하고 있는 거니? 그런 거야? 세상에나. 그럼 동서랑 내가 사촌지간이라니. 아니, 엄마. 내 동서 될 사람이야. 엄마가 말한 이모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그 이모의 딸이라니. 진짜 놀랍다.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왠지 자꾸 정감이 가더라고, 동서한테. 아니, 근데 왜 가정부 취급을 하신 거예요, 사돈? 아까 아줌마니 어쩌니?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말씀이신 거죠? 아니,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아까 그거 안사돈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둘째 며느리랍니다. 이 세상에 너랑 너네 엄마 딱 둘뿐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큰 손 이모가 있었어? 아유, 우리 며느리 복 터졌네. 얼씨구나 좋아라. 이모가 가정부로 일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고 며느리라고 밝혔는데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형님네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이런 형님네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가장 큰 바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 집의 조카라고 하니 갑자기 되지도 않는 머리를 쓰신 거죠. 어쨌든 엄마랑 만나기 전 이모라고 하니까 이모라고 할게요. 저 7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파출부하면서 저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허락을 받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번 파출부 딸이라면서 이렇게 절 가정부 취급하시고 볼 때마다 본데 없이 자랐다고 구박하시는 거고요. 이모가 들은 게 맞아요. 세상에. 아니 그럼 내 조카가 그동안 그런 멸시를 당했다는 거야? 니네 엄마한테 얼른 가자, 응? 상견 내고 뭐고? 아니 사돈.
그래도 우리 예단이며 결혼식 날짜 이런 것들은 정하고 가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본데, 우리 천천히 앉아서 좀 회포도 풀고 얘기도 다시 나눠봐요. 형님네가 부유한 집안이라고 하니까 태세 전환하시네요. 제가 그 집의 조카라고 하니 저도 달리 보이세요? 전 변한 게 없어요, 어머님. 이게 사실이야? 아니, 내 동생을 그렇게 구박하고 부려먹고 하물며 이제 조카한테까지 그랬단 말이지? 용서 못해! 이 말을 끝으로 일단 정신이 없는 이모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고, 이모와 엄마는 몇십 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불효자식이라며 땅을 치고 울었고, 이모는 그런 엄마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엄마네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명의로 땅과 건물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모에게 꼭 엄마를 찾으면 엄마에게 줘야 한다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고, 계속해서 이모는 그 이후에도 엄마를 찾은 거였고요. 내가 미안해, 언니. 철없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 아빠 일찍이 그렇게 돼서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 언니한테도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빠듯한지 그럴 정신도 없었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이 꼴이 돼서 찾아가는 것도 정말 두렵더라. 염치도 없고 그래서 이 약물고 지은이 키운 거야. 알지. 그래도 이렇게 만났잖아.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찾은 줄 알아? 기집애. 그래도 이렇게 딸 하나 잘 키웠으니 된 거야. 남들한테 창피한 일 안 하고 부잣집 공주님이 악착같이 남의 집 일 하면서 혼자 힘으로 딸 대학까지 보냈다며. 엄마 아빠가 아시면 진짜 기특해 하시겠다. 지금이라도 잘 지내자. 이제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나 만났으니까.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널 보셨어야 했는데 평생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다고. 그때 결혼 반대한 거 정말 후회한다고 늘 누누이 말씀하셨어. 내가 불효자식이지.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박고. 고마워, 언니. 그래도 나 잊지 않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감동의 상봉이 끝나고 저희 엄마 앞으로 땅과 건물이 양도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한 제 시집살이 얘기를 듣고 대로하고 격려하였죠. 그리고 이모가 대신해서 큰 소리를 쳐주었는데, 본인 동생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장 큰 화를 내시기도 하였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강량약 강이시더라고요. 감히 사돈한테 인천댁 그쪽 집이 우리 집보다 못 산다고 제가 무시한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마음 같아선 이런 집에 새 딸 결혼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자리가 어쩜 이렇게 별로인지. 당장 제 조카랑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거예요. 전 한다면 합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셨어요. 제가 늘 그 집 갈 때마다 동수한테 어찌나 미안했던지. 제 친척 동생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요. 저도 형제가 없어서 지은이 하나가 완전한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동생한테 그러셨다니 실망이에요. 아니, 이 결혼 없다니요, 사돈. 네네, 제가 사과드리지요. 우리 안사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드릴 테니 노염 푸세요. 이모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와 제 엄마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모라지만
시어머니를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리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뭔지 시어머니는 홀랑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사죄를 하였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각서까지 본인 입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천댁, 아니, 사돈, 미안해요. 그리고 지은이 너한테도 미안하다. 우리 집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했어. 인정해. 용서해 주겠니? 다신 너희 집 무시 안 할게. 사돈, 미안해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전에 잘 살 때 인철댁 부리며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그래도 사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참 못됐지 정말. 미안하다 지은아. 그리고 사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그래도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잖아요. 마음 같아선 솔직히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존심 강한 분이 무릎까지 꿇으셨으니 용서할게요. 저도 어머님한테 대든 거 죄송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지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혹시 본인보다 못난 것 같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당연하지. 절대 안 그래. 내가 이번 일을 겪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 미안해. 사람 앞일 모르는 거야. 용서해줘서 고마워. 네, 그럽시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내 언니를 만나게 된 것도 덕분이니까요. 우리 잘 지내보아요. 그럼요. 제가 각서라도 써드릴게요. 우리 며느리랑 사돈한테 다신 안 그러겠다는 각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다 있고 정말 잘 지내봐요. 이제 지은이 너한테도 정말 며느리 대하듯 잘해줄게. 고맙다. 이런 날 용서해줘서 정말 미안해.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봐서 용서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인 저희 집과 형님네 집안에 기가 눌렸는지 정말 죽은 듯 지내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이 가끔은 적응도 안 되고 낯설어 보이지만 본인이 거둔 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가끔은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가 은연중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저희 집의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 아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는지 참으로 잘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된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만 제 남편을 보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용서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가 장모님이랑 당신한테 더 잘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인데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질 순 없지. 나도 최대한 마음 비우려고 생각할게. 고맙다. 나도 엄마한테 실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내 엄마인 것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가난하고 없이 살던 시절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위해주고 언제나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니 그런 남편을 낳은 분이라고 생각하여 저 역시도 많이 비우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이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엄마와 저 딱 단둘 뿐이라면 아직도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 또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친정엄마의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참 가엾고 한편으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뱃속에 저를 품고 모든 걸 등지고 저 하나를 지키려 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 엄마가 되면
아이를 위해서 엄마처럼 희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 생각이 드는 하루예요. 저를 위해 희생만 한 엄마를 위해 이번 주말엔 몸보신도 시켜드리고 좋은 옷 한 벌 사드려야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강추위인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 되었고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결혼이 생각이 없는 건지 시댁 모임이 있을 때면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매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결국 시모는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강제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떠밀려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던 아주버님이 선자리를 다녀온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고 첫 만남의 자리가 괜찮았는지 다음번에도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어 약속을 잡았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모가 주선해줬던 선자리에 나온 여자와 몇 번 더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좋은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몇 달 뒤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속전속결로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직업은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자리에 나왔던 여성분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혼기가 지나 결혼이 어느 정도 급했는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빠르게 결정한 듯 보였는데 결혼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어 보여 아주버님한테 여성분과의 결혼을 확고하게 결정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짧은 만남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상처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 뒤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힘들게 놓은 다리를 무너뜨릴 작정이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얼마나 예민한지 뻔히 알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내 아들은 그럼 대충 결정해서 결혼할 생각이라는 거야? 이번 결혼 만약 무산된다면 그건 전부 다 너 탓이다. 결혼 문턱까지 와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로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 내가 볼 땐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니까. 제가 아주버님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급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죠. 나중에 잘못되면 어머님 탓으로 돌아갈 텐데요. 내가 직접 뽑은 며느리감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 건데 네가 그런 말 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이 사람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형이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뭐든 성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했다가 결국 그 피해가 배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결혼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 그분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제 입이 문제라고 흥분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도 제 말에 동의할 정도로 급한 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시모는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시댁에 올 생각 없었는데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뿐이었고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상의 좀 하자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였는지 시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기분만 상한 채로 집으로 왔는데 시모가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좀 전에 우리 집에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엄마가 기분 나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쩜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자기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 엄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지? 너 처음에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 안 나?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가 장가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거지 같은 집안 잘난 것 하나 없어서 결혼할 때 결혼식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거 다 참으면서 겨우 힘들게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라곤 자기 할 말 또박또박 하면서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좀 전에도 그래. 결혼식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상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딴 말을 입 밖으로 뱉으면 내 기분이 안 상하겠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걔는 그런 것도 구분 못한다니? 엄마는 저희를 왜 부른 거예요? 형의 결혼식을 언제 올리면 좋을지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자리에서 만난 여성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그런 걸 대화하려고 저희를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도 한 계절은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엄마만 마음이 삐뚤어져서 화를 낸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저희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서 상처를 주는 건데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지 않다. 네 마누라랑 평생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더니 엄마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너만 잘났지? 남편과 시모의 감정은 상당히 격양돼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고 남편의 입에서 그냥 영 끊고 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뱉은 한마디가 모자지간 영까지 끊을 정도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시모와 한바탕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도 절대로 받지 말라면서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섣부른 결정과 행동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번은 시모가 갑자기 잘 타고 있던 차를 바꾸겠다며 새 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중고차로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몇 번이나 말렸었지만 시모는 본인이 원하는 건 무조건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뜯어 말려도 가족들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차를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차가 신차로 구매하려면 대기 시간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마음이 급한 시모는 중고차를 팔고 웃돈을 더 줘서 중고 외제차를 구매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구매한 지 일주일 정도 왔을 때부터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바꾼 중고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었다며 시부에게 전화가 왔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도왔어요. 그렇게 시모의 차는 수리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리기사님이 꺼낸 한마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었죠. 시모가 웃돈 주고 구매한 외제차는 바로 침수차였어요. 남편과 함께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뜯어냈던 차량 내부가 전부 말라 비틀어진 진흙투성이었고, 차량을 판매한 딜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잠적을 한 건지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가 저지른 일을 남편이 뒤처리하느라 진땀을 뺐었고, 환불을 안 해주려던 중고차 매장에 법적 소송을 걸어 오랜 시간 끝에 차량을 구매했던 전체적인 금액과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겨우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모의 기가 너무 얇아서 잘 속는 편이라 시부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시모가 너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관계에도 심각해질 만큼 안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주버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시모는 또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보단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면서 밀어붙이려 하길래 더 이상은 말릴 수도 없어 결국 가족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대로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가 이번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당황했던 저는 입에 있던 음식을 다 씹고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길래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은 시모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받은 건데 화부터 내는 시모의 목소리에 더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핸드폰에 번갈아 전화하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보더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올 거라곤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짜증이 올라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면서 시모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곤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은 피할 겨를도 없이 시모의 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일은 남편은 결국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알고 지내면서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아무리 모자지간이라도 엄마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면 매가 정답이라면서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용건만 간단히 하겠다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새 며느리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면서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명령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뺨을 맞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시울까지 붉어진 상태로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형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저는 항상 이런 식이죠?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건데요? 무조건 엄마가 하는 말이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날 가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방금 한 행동은 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저도 더 이상 저를 낳아준 엄마라고 참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와야 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야?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만만해 보여? 자식이 아무리 컸어도 잘못한 게 있다면 매타작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 형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도 1억이 훨씬 넘는데 너는 손바닥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힘들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부까지 전부 다 시켜줬더니만 쓸데없이 헛바람 불어서 사자 직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엄마 속 다 뒤집어 놓았으면서 너는 너만 상처받은 거 생각하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네가 아니라 뒤에 있는 며느리다. 네가 내 옆에서 수발 좀 들어야 하니까 무조건 이번 주 주말에 나와라. 시모는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와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얼굴에 손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약속 장소가 적힌 문자를 전송한 뒤 남편한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라는 말을 꺼냈어요. 지금 시모의 상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며 집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단단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 장소로 나가서 아주버님과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집에까지 직접 찾아온 걸 보면 마음이 많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말한 것도 있고 아주버님과 결혼을 예정 중이었던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시모가 문자로 전송해 두었던 약속 장소로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안 좋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비 형님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모는 저보고 빨리 오라며 다급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 급하게 화장실을 가봐야 하니까 이 가방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 가방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거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새 예비 며느리가 올지도 모르니까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오늘따라 긴장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시모는 가방을 저에게 건네준 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긴장한 것 같다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린 뒤 시모가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자리에 앉았고 가방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길래 다시 돌려드렸는데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뒤적거리셨는데 갑자기 굳어져 버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쳐다보시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여쭤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도둑년이라고 화를 냈어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무슨 일 있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너 내 가방에 있던 반지 상자 어디로 빼돌렸니? 얘가 이제 하다하다 시미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있네. 내가 이래서 거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으려 했던 건데 눈알 만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보니까
눈이 획가닥 돌아가 버렸니?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물건 훔치라고 했니? 조용히 와서 수발 들고 가면 될 것을 감히 시애미 물건에 손을 대? 빨리 안 내놔? 콩밥 먹고 싶어? 어머니,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진정부터 하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 열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가방 안에 멀쩡히 들어있던 다이아 반지가 어디로 사라져?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5kg짜리 다이아 반지야. 내가 현금으로 3억을 주고 예전에 구매한 거라고. 오늘 우리 새며느리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한테 가방을 건네주기 전까지 내가 분명 확인했었는데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가방 속에 있던 내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잖아. 여기 식당 CCTV 돌려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너는 끝까지 시애미한테 거짓말 하는 거니? 시모의 일방적인 오해에 당황한 저는 압박을 가하며 다가오는 시모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어딜 도망가려 하냐면서 옆 테이블 손님상에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아주버님이 저와 시모가 서로 엉켜져 있는 모습을 보곤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는데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제가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냐며 이제 곧 결혼을 약속한 여성분이 도착을 하는데 힘들게 성사된 결혼 망칠 일 있냐면서 아주버님이 흥분해서는 제 머리를 잡아 손님상에 그대로 매다 꽂아 버렸어요. 시모는 도적놈의 집안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더니 3억 다이아를 도둑 맞았다고 서둘러 식당으로 와달라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어요. 그렇게 두 모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저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질렀지만 제 말은 이미 두 모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세차게 내동댕이 쳐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전 처음 본 한 여성분이 저에게 뛰어오면서 두 팔 벌려 다가와 저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곤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라, 말리지 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제가 너한테 선물로 줄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훔쳐갔다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보다 일단 대화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갔어도 경찰까지 불렀으면 도로 내놨겠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네요. 사장님, 일단 CCTV 확인해주세요. 확인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범인은 정해져 있는데 CCTV 확인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럼 당장 확인해보자고. 사장님, 1시간 전부터 확인해주세요. 두 모자는 저를 노려보면서 CCTV가 녹화되어 있는 장소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1시간 전부터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시모가 혼자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모는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 있던 의자에 올려놨었는데 잘못 올려놨는지 잠시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어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은 다음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식당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었고
저는 시모가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가방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걸 두 모자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더니 당황해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저와 시모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의자 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서 반지 상자를 주워들었고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급하게 달려가 어색한 미소로 떨어져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며 반지 상자를 건네 받았어요. 아니라는데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무력까지 행사한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집안인 걸 미리 알 수 있었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잖아요. 저기요. 방금 저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CCTV에 다 찍혀 있고 곧 경찰도 오니까 저 사람들한테 당했던 거 전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 좀 받아요. 흉터 전문 병원이라 제가 진단서 떼줄게요. 저 사람들과는 연 끊고 살아야 그쪽이 피해를 안 보겠어요. 어쩜 둘 다 성격이 저리 거지 같은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중에 제일 최악이네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고 이 여성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아, 저기 경찰분들 오셨네. 저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몰아가면서 무력까지 행사했네요. 두 모자는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저는 두 모자를 향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오해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좋게 풀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주버님의 거짓된 면상이 저를 더 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두 모자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 영업 방해죄로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남편도 시모 아주버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부는 다이아 반지를 언제 사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물어봤고 시모는 오래전에 산 거라 기억나지 않는데 시부가 사라고 해서 구매한 것뿐이라고 말을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런 말을 꺼낸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누가 3억 주고 반지를 사냐고 당장 처분하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현금 3억으로 구매한 한정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충격적이게도 모조품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품질 인증서 또한 가짜라는 걸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시모가 반지를 구매했던 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시부 몰래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시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시부는 시모를 강하게 내동댕이 치며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무력을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며 자식과 연을 끊고 살겠다면서 두 번 다시 시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부의 재산은 전부 다 저희 부부에게 상속해 줄 거라면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두 모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네요. 두 모자는 절대로 용서받기 힘든 일들을 저질러버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모의 성격이 언젠간 크게 터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부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혼을 결정했으나 시모는 끝까지 시부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시부는 더 이상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버님과 둘이서 알아서 살라며 그렇게 연을 끊어내어 버렸네요. 저희 집안이 못 산다고 의심부터 하는 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술 더 떠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 아주머님 때문에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재 임신 중이라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어요. 하마터면 임신 초기에 두 모자 덕에 유산까지 할 뻔했었네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몇 달 뒤 태어나게 될 아이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댁 친정에서의 대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시댁 쪽에서 자식이 각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진정 가정을 꾸린 것인지 아니면 시댁 식구들 사이에 낑겨 들어간 것인지 혼란스러웠었는데요. 남편이 전혀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결혼 생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남편은 정말 세상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돈에 크게 욕심이 없었고 단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의 그런 수더분한 모습에 저는 매력을 느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기 위해 경제력을 갖추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우리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 내년, 아니 내후년쯤이면 아이 가질 수 있겠지? 나는 둘, 셋도 아니고 딱 하나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여유롭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면 좀 힘들더라고.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말이야. 나는 우리 자식은 그런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나도 넉넉한 형편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그런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 것 같아. 우리 열심히 모아서 얼른 아이 갖자. 솔직히 나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하나 고민도 많았는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여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렇지. 역시 당신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나 주말에도 일하려고. 우리 형편에 지금 집도 전세 만기되면 옮겨야 할지도 모르고, 차라리 집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도 주말에 바쁘고 우리가 서로 시간이 맞는 날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당신 일할 때 나도 같이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경제관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저축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말 주말도 반납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런 남편이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열심히 사는 거였기 때문이었죠. 정말 알뜰하게 생활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불이며 TV며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고 껌껌하더라고요. 원래 신발장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지만 그 불빛마저 들어오지 않자 무슨 일 있나 하고 조심히 살펴봤더니 남편이 그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촛불만 켜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인기척을 내자 그제야 남편은 절 반겼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불은 왜 죄다 꺼놓고 있어? 나는 신발장 불까지 안 들어오길래 전기가 나간 건가 싶었네. 분명 당신 집에 도착했다고 아까 전에 문자가 왔는데 너무 어둡길래 깜짝 놀랐잖아. 촛불은 어디서 났어? 그래도 불은 좀 켜야지. 너무 어둡네. 아휴, 불 켜지 마. 조금만 있으면 다 적응돼. 밥은 먹었어? 나는 회사에서 대충 때웠어. 당신 것도 좀 싸왔는데 당신도 이것저것 요리하지 말고 그냥 그것 좀 먹고 자. 어차피 피곤해서 뭐 하기 힘들잖아. 나도 이제 자려고. 불빛이 없어서 그런가? 일찍 졸린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우리 이렇게 생활하면 어떨까? 전기세도 줄이고 일찍 잠자고 정말 좋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살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나 오늘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안주 만들어서 술 한잔 마시고 자야 될 것 같아. 당신도 먹을래? 일찍 자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일찍 자면 내 시간이 없잖아.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하고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자야지. 당신은 이제 자려고? 같이 나와서 저녁 먹으면서 한잔 하자. 난 됐어. 그냥 이렇게 잘래. 그리고 괜히 가스 쓰지 말고 당신도 내가 싸온 밥 먹어. 그거에 술 한 잔 마셔도 괜찮겠다. 영화 보다 보면 저녁 너무 늦어서 피곤하다니까. 당신도 일찍 자. 나 불 켜두면 예민해서 잠 못 자는 거 알고 있지? 괜히 불 켜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당신도 일찍 와서 어서 자. 남편은 은근히 제가 불을 켜지 못하도록 했고 조금이라도 전등을 켜두면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다 신경 썼죠. 피곤해 술 한잔 마시고 싶어도 괜히 집에서 요리하고 가스며 전기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그냥 남편이 싸온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비닐을 꺼내보니 먹다 남은 것들을 아무렇게나 담아서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니 남편의 행동은 다른 게 아닌 가족력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그랬는데 정말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궁상맞음이 있었어요. 가끔씩 시댁에 갈 때면 경악할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어느 날 밥을 같이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다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오더라고요. 어머, 뭐예요?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 오시네. 뭐 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며칠 전부터 고기 먹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외식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 집에 먹을 거 많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다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먹다가 담아둔 거예요? 아, 이거? 아니, 낮에 우리 동네 잔치가 있었거든. 거기서 음식 먹다가 좀 남길래 싸가겠다고 해서 통에 싹 다 담아왔지. 예, 이것 좀 먹어봐. 엄청 맛있더라니까. 음식이 막 다양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 니들도 낮에 왔으면 같이 가서 먹어가지고 더 많이 담아왔을 텐데 일찍 오지 그랬어. 와, 엄마,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으면 일찍 왔지. 여보, 얼른 먹어봐. 엄마가 이거 남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 가기 전에 넣어서 찌개 끓여주신대.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거 김치랑 보글보글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 알지? 여보네 집에서도 명절 보내고 나면 남은 걸로 이렇게 끓여 먹지 않아?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먹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님, 근데 오늘 날씨도 더웠고 식사하시고서도 잔치하는 곳에서 좀 계시다가 오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음식도 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먹지 마시고 저희 나가서 유아 국수집에서 국수 먹을까요? 아니, 이걸 두고 왜 나가서 먹어?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조금 그러니? 에이, 괜찮아. 식구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이런 거 먹어도 탈 안 나. 괜찮아. 그리고 우리도 생각이 있지. 먹었던 부분은 다 빼놓고 담았어. 이런 것도 다 살뜰하게 아껴야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요즘 환경오염도 심각한데 그런 거 어차피 다 버릴 거. 우리가 먹었던 거 가지고 오는 건데 뭐가 좀 그래. 맞아. 여보는 아직 어색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와서 괜찮은데 이런 거 다 음식물로 버리면 환경 오염되고 별로 안 좋아. 곳곳에 밥풀이 그대로 남겨있는 음식을 보면서 식구들이 날 속이려고 그러는 건가 혼란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로도 여러 번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두고 먹으라고 꺼내시는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저는 원래 시댁 식구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시댁에서 밥을 먹을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한두 번씩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난감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이런 생활력 때문인지 남편은 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아꼈어요. 저도 덩달아 아끼며 생활을 했고 그렇게 남편과 1년에 몇 천씩 저축을 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쌓여가는 돈이 보이니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던 중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었던 곳에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전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그날은 고기 파티를 하자며 잔뜩 장을 보고 퇴근을 했답니다. 남편과 마주하며 축배를 들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밝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안 기뻐? 당신 여기 꼭 이사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청약 꼭 들자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치부한 표정이야? 왜? 모아둔 것보다 훨씬 비싸서 그래? 그래도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현금으로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어느 정도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보한테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번 달에 집주인분한테 전세 계약 연장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동생 내년에 결혼하는 거 알고 있지? 저번에 결혼자금 때문에 날 찾아왔더라고. 결혼자금 좀 빌려달라고. 근데 형으로서 뭔가 해줘야 하니까 내가 그 돈 좀 빌려줬어. 솔직히 우리 형편에 그렇게 좋은 집에 빚 내고 이사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무리해서 이사 갈 필요는 없잖아. 뭐? 돈을 빌려줬다고? 지금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야? 얼마나? 설마 그 큰 돈을 다 빌려준 건 아니겠지? 그래도 결혼자금이면 뭐 둘 다 모아둔 돈은 있다고 했잖아. 결혼식 비용 빌려준 거야? 아니. 그 돈 전부 빌려줬어. 동생도 오죽하면 나한테 말했겠냐. 저쪽 집안에서는 동생이 엄청 잘 나가고 돈도 많은 줄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그나마 기댈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결혼해야 한다는데 어떡해. 재수씨도 임신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간 어렵게 모은 돈을 죄다 시동생에게 빌려줬다는 말을 듣고선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만 모았던 돈을 빌려줬다는 것도 서운한데 그건 저와 같이 모았던 돈이라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돈은 정말 안 쓰고 안 먹으며 모았던 돈이었어요.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그나마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특히나 연애를 시작하면서 차부터 옷까지 매번 좋은 것으로만 샀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허세에 찌들어 모든 걸 샀으니 시동생은 돈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동서까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후에 시댁에서의 태도였어요. 저는 결혼 후 모았던 돈을 내 손에 쥐어본 적도 없이 날렸는데 시댁에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동생 내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않고 온갖 비싼 육아용품을 사재꼈고 그렇게 아끼던 시댁 식구들도 조금씩 물들어갔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 자신이 버는 돈이 얼마라며 자랑을 해대길래 빌려간 돈 약속한 대로 제대로 갚아달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니? 가족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부려서야 되겠니?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기 싫었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돈 갚으라고 그 난리를 피우는 게 가족으로서 할 도리야? 얘가 어련히 알아서 잘 갚을까? 어머님, 서방님이 잘 갚으시면 제가 이런 말도 안 꺼내죠. 솔직히 동서는 매번 육아용품 새 걸로 다 사서 집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고 시동생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차도 큰 차로 바꿨는데 그렇게 빌려준 돈 저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 하나 없다고요. 얘가 아직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너는 윗사람으로서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주고 배려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애초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가족 같은 동생이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면 빌려주기는커녕 나는 다 퍼줄 것 같은데 무슨 사채업자처럼 이렇게 다 깐깐하게 받아야 되겠니?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둘이 서로 아끼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서운해요. 제가 제 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돈 썼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모았던 돈이잖아요. 저 아무 말 없이 빌려줬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이것도 저 많이 배려해 준 건데 그러면 그만큼 약속한 건 지켜야죠. 예,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니? 이제부터 너는 우리 가족인데 그리고 친정에 하는 것보다 원래 여자는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는 네 친정 부모가 더 귀하지 우릴 귀하다고 생각이나 했니? 나는 그게 더 서운하지. 그리고 애도 키워야 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서야 되겠어? 네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정없는 사람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둘이서 먹고 살면 되지만 시동생은 아이까지 있으니 저희보다 빡빡하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짠돌이 같았던 시댁이 조금씩 변하면서 같이 바뀌었던 건 바로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누구보다 돈 한 푼 아껴 쓰는 사람이었지만 시댁과 연관이 되면 퍼주기 바빴죠. 시부 생신날 남편은 갑자기 해외여행을 보내주자고 제안을 했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동생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두 분이서 여행 가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 이번에 좀 길게 시간도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열흘 정도 휴양지로 보내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뭐, 우리가 여유로우면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유로운 편은 아니잖아. 갑자기 그렇게 해외여행 보내드리자고 하면 어떡해? 나는 그냥 그동안 부모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다 장가 보내시고 나서는 좀 적적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다음 달에 당신 보너스 나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거 보태면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도 그거 특별하게 쓸 일 없다고 했잖아. 나 혼자 모아서 보내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 정 보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돈 모아서 보내드려. 내가 말했지? 저번에 당신 동생 돈 빌려준 거 다 받을 때까지 다 같이 돈 안 모은다고. 그동안 당신 집에서 아끼고 아끼면서 돈 모았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내 보너스 얘기가 나와? 아니, 당장 다음 달이 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다음 달까지 모아서 보내드려. 그러지 말고 당신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동생한테 돈 빨리 갚으라고도 하고, 아니다, 내가 서류까지 싹 다 써가지고 가져다 줄 테니까 당신이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이참에 당신이 보내드리는 거라고도 하면 좋잖아.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제가 모아둔 돈과 합쳐서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만 가는 게 아니라 시동생 부부도 같이 껴서 갔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 물어보니 우리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휴가를 그 정도 낼 수가 없어서 같이 가지 못했지만 시동생 부부는 휴가가 맞아서 가이드 명목하에 같이 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남편이 저희 친정에도 잘하겠지 생각했어요. 그 바람이 깨지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홀로 자식들 키우느라 투잡 쓰리잡을 하던 엄마 관절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엄마의 무릎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자식들이 조금씩 모아 무릎 수술을 시켜드리기로 했죠. 저는 그래도 마지로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 효도 선물을 인공관절 수술비 800만 원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동안 시댁에 쓴 돈도 있으니 남편도 이해를 할 거라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었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엄마와 함께 친정에 가게 되었어요. 아유,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수술도 받고 우리 맏딸이 정말 큰 보탬이 된 거 알고 있지? 동생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엄마는 맏딸한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엄마가 재활 정말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열심히 걸어 다닐게. 내가 너희들 키운 보람이 있네. 우리 딸 사위 모두 고맙다.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엄마만 건강하게 사시면 걱정 하나도 없어. 이제는 우리가 엄마 돌볼 차례잖아. 나도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모님이 건강한 게 제일이더라고. 엄마 이번에 인공관절 수술도 했고 이제는 건강할 일만 남았어. 알지? 그래.
아, 그리고 그 수술비 말이야. 내가 보험도 틀어놓고 안 그래도 나중에 내가 수술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 그 돈 다 네가 냈다며. 그래도 결혼했는데 그 큰 돈을 한 번에 쓰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나중에 은행 가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다시 받아. 엄마는 그래도 수술비 다 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에이, 장모님.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그래도 장모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서류도 싹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장모님 이번에 수술한 비용 청구서 보셨죠? 800만 원 그거 저희가 싹 다 내드렸잖아요. 장모님 성격에 그거 그냥 꽁으로 안 받으실 거라는 거 저 딱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준비했거든요.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되고 오부 이자로 1년만 쓰시다가 주세요. 남편이 들이민 서류를 보고서는 저와 엄마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서 난 건지 남편은 사채업자가 쓸만한 내용으로 온갖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저희가 수술비로 냈던 800만 원을 오부이자로 1년간 쓰고 원금을 1년 후에 갚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너무 기가 막히고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엄마는 그 서류를 보시고서는 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가족들이 모두 급하게 쫓아갔고 엄마는 다행히 회복을 하셨지만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 생각이 있으면 그따위 서류들을 만들 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차용증을 써올 생각을 해?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진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가 그동안 인공관절 수술비 해드리겠다고 말했을 때 당신 머릿속으로는 이자 놀이할 생각했어?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네. 당신 웃긴다. 당신 내가 내 동생한테 돈 빌려줬을 때는 당장 꼬박꼬박 갚으라고 윽박질러 놓고선 이렇게 신경집 일이라고 따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800만 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당신 몰라? 그걸 덥석 장모님 수술비로 쓰는 건 맞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건 나야. 장모님 솔직히 건강도 괜찮으신데 진짜 쓰러진 건 맞으신 거래? 뭐? 이딴 쓰레기를 내가 지금껏 끌어안고 살았다니. 야, 병원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혈압 높아져서 쓰러졌냐고 하더라. 당신이 그딴 쓰레기 같은 서류 들이미는데 건강한 사람도 안 쓰러지고 백이겠니?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살아. 당장 헤어져. 이거 가지고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황당하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우리 집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적이면서 당신네 집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아? 이거야말로 이혼 사유야. 내가 소송을 할 테니 위자료나 준비할 생각해. 저와 남편은 이날 이후로 냉전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난리를 겪고도 그냥 가벼운 부부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2주 정도 후에 남편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서 저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생각했고 사과를 하려고 말을 거는 줄 알았어요. 당신 나한테보다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어쨌든 잘못한 건 사과드려야지. 엄마가 정말 마음에 상처 많이 받으셨어. 엄마도 우리한테 그 돈을 받을 생각 없으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건 진짜 너무한 거 알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참, 그만 좀 해라.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장모님 때문에 지금 부부 사이 이렇게 된 거잖아. 난 당신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였는데 당신한테 말 걸지 말 걸 그랬네. 그냥 뒀어야 하는 건데. 뭐? 그럼 당신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 말 걸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그때 당신이 한 짓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 남도 그런 짓은 안 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모르겠네. 솔직히 그날 이후로 내가 주변에 물어봤거든? 근데 다들 별말 안 하던데? 그것만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부부니까 당신이랑 빨리 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길래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한번 숙여 들어가야지 해서 말 건 거지. 지겹다 진짜. 그만 좀 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모임 있는 거 알지? 솔직히 이거 아니었으면 말도 안 걸었을 건데 그때도 이 날리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의 황당한 말에 당장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각을 하고 저는 이를 꽉 물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온 시댁을 뒤엎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렇게 시댁 모임 날 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짐을 다 뺐어요. 남편은 그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 난리 났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동안 가족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게 머리끝까지 기올라서 뒤통수를 쳐? 당장 와서 사과하고 고소 치하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사기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네 가족들이잖아. 사갈 거면 당신네 가족들이 나와서 무릎 꿇라고 해. 아, 가족들보다도 그 전에 당신부터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되겠네. 안 그래? 지금 저번에 어머님한테 서류 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야, 그건 정말 개인적으로 당신이 쓰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도 그냥 드리는 거 불편해 하셨잖아. 근데 지금 가족들한테 사기죄로 다 고소를 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고소 치하해. 웃기고 있네. 엄마한테 준 돈은 결혼 전에 오로지 내 월급에서 내가 알아서 저축한 돈이었어. 당신이 여기에 뭘 관여했다고 그래?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같이 모았던 돈 수천만 원 그냥 당신 동생한테 주지 않았어? 빌려줬다고 하길래 나도 그래서 서류 작성해 봤어. 그때 통화했던 녹음이며 당신이 친절하게 가져다준 서류며 다 있어서 소송 가능하다고 하더라. 결혼자금? 웃기고 있네. 그 돈으로 당신 동생이며 시댁 식구들 뭐하고 다녔는지 알기나 해? 머저리 같은 게 내가 불쌍해서 받아줬더니만 당신의 식구들 그걸로 노름했어. 당신 호구된 거라고. 뭔 개소리야. 동생 돈 없다면서 나한테 울며불며 결혼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도 우리 집 식구들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당신 그거 우리 집 모욕하는 거야. 알아? 머저리 같은 게 내 말을 믿을 리가 없지. 궁금하면 당신 식구들한테 보낸 소장이나 천천히 읽어보던가. 그거 본다고 뭐 이해나 하겠어? 어쨌든 그것 말고도 당신한테도 이혼소장 갔을 테니 그렇게 알아. 전 시댁과 남편에게 여러 건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남편이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 친정 식구를 부당 대우했던 것들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줬던 차용증 서류도 제출하였죠.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동안 빌려줬던 돈들을 다 청구 소송을 했어요. 시동생은 결혼 자금으로 무려 1억 가까이 자금을 다 빌려갔었고, 그때 결혼을 하면서 쓰고 매달 갚겠다던 시동생은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시부몰래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려먹었다며 저에게 울며불며 급하게 전화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는 수 없이 도와줬던 돈도 시모는 돌려주지 않았죠. 오히려 가족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사채놀이 한다며 저에게 핀잔을 줬었는데, 그것들 모두 전 청구를 했고 지연 이자도 붙였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충분했으니 전 승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은 한순간에 난리가 났고, 나중에서야 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당신이 말한 거 지금 바로 갖고 싶은데 그러기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지금 사는 집도 처분하고 그러면서 갚을게. 아니면 나눠서 어떻게든 당신한테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당신한테는 미안하고 면목 없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그 빌려준 돈으로 비싼 신혼여행이며 비싼 육아용품이며 그동안 생활비로 다 써왔다는 거. 나는 신혼집 그걸로 마련하느라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반은 동생이 가져가고 반은 엄마가 쓴 거더라고. 그걸 이제 알면 뭐 할 거야. 이미 끝난 얘기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나눠받는 건 의미 없는 거 알지? 당신 그렇게 돈 꼬박꼬박 갚으라고 서류까지 친히 써왔었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어떻게든 한 번에 마련해서 줘. 당신이며 당신 집안이며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알겠어.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서 줄게.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화내면서 말했을 때 당신 얘기를 좀 더 들어볼 걸 그랬어. 난 당신이 동생한테 사치 부린다 어쩐다 했을 때 그냥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변했다고 했을 때도 그냥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우리 가족들 그렇게 아끼며 살아서 사치라고는 모를 줄 알았는데 엄마는 아빠 몰래 투자 사기까지 당하고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제가 결혼을 했던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짠돌이 집안이었던 시댁은 남편이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시동생에게 빌려준 이후부터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급하게 쓰려고 했던 돈들이 허영심을 만들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전 그런 변화를 빨리 느꼈지만 아마 남편은 눈 가리고 못 본 채 했던 건지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결국 문제를 외면했던 것이 파국으로 이어졌던 거랍니다. 남편의 잘못된 가족 사랑이 이렇게 저희들의 헤어짐으로 끝이 났어요. 결국 시댁은 살고 있던 집들도 모두 다 처분을 했고, 시동생 신혼집도 다 처분을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빚을 다 정리하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친인척 집에 전전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엇보다 똘똘 뭉쳐 단단할 것만 같았던 집안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앞으로 엄마와 친정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